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저희가 1부 마무리할 때 영화 접속의 주제가 OST 노래도 틀어드렸었는데 정답은 PC통신입니다. PC통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PC통신이라는 이름인데요. 천리안이 어제자로 서비스를 공식 종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천리안이 지금까지 그럼 서비스를 했다는 말이야? 이렇게 또 반문을 하셨는데요. 하이텔, 나우누리 이어서 이제는 천리안까지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PC통신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많이들 또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8236님은 전기요금, 난방비 폭탄보다도 무서웠던 전화요금 폭탄 기억나네요. 또 9221번 쓰시는 분께서도 90년대 풋풋했던 나의 청춘이 생각나네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공성필님, 독수리 타법으로 답장 보내다가 상대편이 많이 나갔죠. 타자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반가 치고 이제 다른 거 쓰고 있는데 접속이 끊겼습니다. 김미선님, 전화요금이 20만 원 넘게 나와서 컴퓨터 선을 제가 잘랐어요. 근데 반전은 제가 새벽 2시에 그 선을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이렇게 추억들 나눠주시고, 또 0197님은 이대호 편집장님도 PC통신 세대죠? 저도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쵸? 저도 어릴 적에 PC통신 좀 하다가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 어머니가 선물도 어느 날 이제 선물을 사오신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전화도 안 받고 전화는 계속 불통이고 통화 중이고, 그래서 선물을 받는 날 이제 등짝을 맞았던 선물과 등짝을 같이 받았던 그런 날도 생각이 나네요. 곽지식 작가님은 PC통신 많이 써보셨나요? 네, 저 어릴 때도 저 좀 했었죠. 저는 뭐 주로 무슨 재밌는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다운로드 받는데 이럴 때 예전에는 게임 같은 거를 장난 아니었겠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게임 이런 거를 뭐 간단하게 이제 다운로드로 설치하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소프트웨어 구한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옛날에는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도 그 게임이 뭐 동네 가게에 나와야지 그거를 살 맞아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이랬는데 PC통신이라는 게 나오니까 전화선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컴퓨터로 그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막 2시간씩 어떨 때는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이러면 통화를 2시간 하는 거와 다름없는 일이거든요. 전화요금도 그만큼 나오고. 그리고 특히 막 전화를 하면 왜 이렇게 통화 중이냐 항상 집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곽지식 작가님, 아직 발동 거시면 안 돼요. 아직 소개 안 해드렸어요. 네. 잠깐 증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참 약세입니다. 코스피는 0.37% 내린 2,546.8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47% 떨어진 732로 이제 700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밤사이에 미국, 특히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5% 내린 58,900원, 하이닉스는 2.6% 더 크게 떨어진 18만 1,000원대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주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좀 떨어지면서 양시장 좋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76원, 1,376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할 분야는 지난번에 이어서 인공위성 2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는 뭐 스타링크 이야기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특히 우리나라 우주산업, 우리나라 토종 인공위성의 역사로 거슬러 갑니다. 순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사합니다. 네. 지금도 우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위성들이 꽤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공위성은 흔히 이제 425 위성, 425 사업의 위성들이라고 부르는 그 위성들을 좀 제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25? 425 숫자 425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425 사업, 425 사업의 인공위성 이런 게 이렇게 유명할까요? 바로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보유해서 공식적으로 올렸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 정찰 위성 시리즈입니다. 처음에 인공위성 기술이 정말로 급격히 발전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군사 정찰 위성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적이 만약에 정말로 강력한 무기, 이 이상 강력한 무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네. 하면 우리는 도대체 뭘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예전에 냉전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론으로 생각을 한 게 핵무기가 저기 배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인공위성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공위성으로 적의 핵무기와 관련된 동태를 다 면밀히 감시를 해가지고 어디에 얼만큼 핵무기를 개발해서 얼마나 배치를 했는지 알아놓은 다음에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위성으로 보고 있다가 이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빨리 저기 핵무기부터 다 제압을 해놓으면 핵무기를 대응하는데 우리가 큰 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핵전쟁의 그런 위기감이 높던 1950년대 60년대 특히 60년대 이후로 이 정찰 위성 이걸 개발하면서 위성 산업이 위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이나 소련에서 이 정찰 위성 처음 개발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돌아다니면서 저기 핵무기를 어디에서 개발해가지고 어디에 배치했는지 24시간 계속 보면서 감시를 하는 거죠. 네. 그때만 해도 우주에서 고해상도 사진을 찍으면 그거를 지구로 실시간으로 전송해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디젤 기술이 많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서 사진을 찍으면 네. 그 사진을 필름에다가 새겨가지고요. 그 필름 자체를 낙하산으로 지상에 떨어뜨리는 네. 방식으로 지구로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60년대나 70년대의 그런 스파이 영화 007 시리즈 이런 거 보시면 항상 스파이들이 뭔가 마이크로 필름이라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맨날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로 영상 찍어 보내는 방법도 와. 우주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그거를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조그마한 철 캡슐에 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방사성 물질 같은 걸 같이 집어넣죠. 그래야지 이제 외부에서 그걸 탐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산기슭이나 사막 한가운데나 바다 같은데 이런 데다가 떨어뜨리면 이제 그거를 추적을 해가지고 회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을 정찰하는 그런 회수하는 일을 게 더 했었습니다. 어렵던데. 네, 그래서 엄청난 그래서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거 가끔 나오죠. 어떤 이제 어린이가 못 네. 모르고 동네 뒷산에 놀러 갔는데 뭐 이상한 쇠쪼가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뭔가 뭐 문고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적의 핵시설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이 우주에서 떨어진 거라 가지고 그걸 놓고 뭐 스파이들이 뭐 서로 싸우고 뭐 그런 영화도 나올 정도로 한때는 그렇게 힘들게 우주에서 촬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핵전쟁을 대비할 때 적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인공위성으로 핵무기의 위치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안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로부터 투자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공위성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할 만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뭐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공식적으로 발사된 군사 정찰 전용 위성이 작년 12월에 발사된 게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늦은 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꾸준히 계속 보충이 될 거니까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 군사 정찰 위성 띄우는 이 사업을 425 사업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네. 그거를 왜 425라는 숫자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425 사업이라고 하느냐. 뭐 날짜입니까? 4월 25일. 예, 그래서 그 설이 분분한데 네. 업계에서 많이 도는 이야기로는 이게 일종의 약간 아재 개그가 아니냐라는 말이 좀 유력한 편입니다. 네, 뭐예요? 425 위성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당연히 이제 빛으로 찍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여기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일반적인 빛 말고도 적외선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두울 때도 적의 열을 감지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전자광학이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로 옵틱 뭐 이런 식으로 약자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으로 쓰면 EO라고 쓰게 되죠. 그리고 그거 말고 아예 빛을 잘 감지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꼈다라고 하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주에서 내려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작전도 있거든요. 뭐 어떤 핵무기와 관련된 그런 작전을 할 때는 구름이 짙게 꼈을 때만 우리는 행동을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인공위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핵무기를 어디로 운반하는지 모를 거다. 못 보게. 예, 뭐 그런 작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그런 구름을 뚫고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레이더, 고성능 레이더를 우주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걸로 지상을 감시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발달되어서 많이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게 합성 개구 레이더, 영어로 하면 알파벳 약자로 SAR이라고 부르는 레이더를 우주에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425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SAR 그다음에 25
두 가지 방식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이 SAR이라는 레이더를 그냥 발음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SAR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SAR라는 레이더도 우리가 띄우고 네. EO 전자광학적인 방식도 띄운다라고 하는데 SAR도 띄우고 EO도 띄우니까 이거 그냥 숫자 425처럼 부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거를 425 사업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이 업계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이미 지금 작년 말에 한 대 띄웠고요. 금년 네. 상반기에도 한 대 띄웠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띄워가지고 많이 사용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띄운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 정찰 위성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띄우는 나라도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위성 관련된 사업을 더 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체가 무슨 그런 방위산업 관련된 전시회 같은 걸 하면 네. 뭐 당연히 뭐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뭐 그 회사에서 생산한 여러 다른 무기를 전시를 할 텐데 네. 요즘은 전시를 하면서 위성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방위산업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수출을 할 것인가 수출이 유망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이런 방위산업체 쪽에서 생산하는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조업의 대열로 당당히 들어서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인공위성을 제작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네, 사실 우리나라 인공위성 제작에서 수출한 역사는 뭐 2005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 됐는데요. 벌써 뭐 한 2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쪽이 이제 방위사업체 쪽에서도 이제 발을 내밀 정도로 더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역사와 전통이 깊다라고 하는 인공위성 제조 업체는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 제조해서 납품하는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겠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999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금년이 25주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공장이 대전의 유성구에 있는데 인공위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 타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스페이스크래프트 우주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에 보내본 인공위성 제조 회사 중에 제일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업체는 대전의 유성구에 있다. 그래서 대전에 가면 뭐 대전에 빵 잘 만든다 뭐 이런 거 유명하지만 네. 대전에 이제 우주선 공장도 우리나라에서 25년 동안 장사를 꾸준히 해왔으면 나름대로 좀 맛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에는 우주선 맛집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군사위성처럼 적의 핵무기를 꽁꽁 숨겨놓는 핵무기를 탐지할 정도의 그런 카메라를 우주에 띄워가지고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다른 거는 얼마나 더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뭐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게 그걸로 지구를 촬영을 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보는 거 기상위성이 지구에 위성 사진을 찍어서 뭐 구름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찍는 게 이제 제일 친숙하고 유명한 편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뭐 기상위성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우주에서 촬영할 수 있는 위성들 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띄우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상위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전통적인 그 기지가 국가기상위성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충청북도 진천에 있습니다. 주변에 전파를 잘 받아서 위성하고 항상 통신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주변에 그런 농지밖에 없는 좀 벌판에 약간 언덕백이 좀 높은 곳에 큰 인공위성 안테나가 있고 거기에 연구소가 있는 그런 시설이 기상위성센터인데요. 우주에서 보내주는 지구의 날씨에 대한 그 소식, 우주에서 보내주는 소식을 매일 가장 신속하게 제일 먼저 수신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북도 진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점점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로 많이 좀 이렇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뭐 제가 전공도 뭐 환경안전공학이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온실효과가 심해져서 기후 변화가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요거를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네. 통계를 내는 게 굉장히 점점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 기상과 관련해서 위성의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태풍 피해 같은 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기후변화 시대에는 더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 힘남노가 우리 그 포항에
제철 제강 산업단지를 덮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큰 피해 한번 났었죠. 그때 기사 보면 뭐 포스코도 물에 잠기고. 뭐 4조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상에 대해서 미리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점점 경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근래에는 아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네. 인공위성을 띄우는 그런 산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진주 같은 경우에 인공위성을 진주시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띄웠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주로 발사하는데 작동이 좀 실패를 해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좀 제대로 미치지 못했었고요. 부산에서 부산시 인공위성을 지금 만들어서 띄우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이제 부산 위성이 우주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부산에서는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계속해서 부산을 관측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 지구를 계속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부산 말고 딴 지역도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부산시 위성이니까 부산을 위주로 보겠죠. 부산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이 위성도 이제 환경 쪽에 좀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부산 인근의 바다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좀 우주에서 추적하는 쪽으로 특화돼서 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기상 분야의 산업적으로 점점점 더 가치가 높아져서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 작동 중인 이런 인공위성 포함해서 세계 인공위성으로 여러 가지 특이한 일을 하는 거 뭐 하나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거 바로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농업위성센터라는 기관을 개소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거든요. 농업위성센터. 네, 그럼 농사 짓는 거는 정말 전통적으로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럴 때도 계속 하던 건데 네. 아니 농사 짓는데 무슨 인공위성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농업 선진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나 뭐 이런 곳, 캐나다 이런 곳에서는 우주에서 논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작황을 수시로 감시를 해가지고 국가 통계를 실시간으로 내는 이런 사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우리 최근에 배추 농사가 갑자기 경쟁이 안 돼가지고 여름에 안 됐었죠. 배추 파동이 막 일어서 뭐 배추값이 금값이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에서 배추밭들을 뭐 배추가 아니라 다른 작물이라도 논을 계속 감시를 해가지고 작물이 제대로 잘 자라나고 있는지 계속 본다라는 거죠. 그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네. 지금 생육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까지 관찰해서 비교하고. 계속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농민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 시세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쌀값이 너무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쌀값 안정화 대책을 미리 뭐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니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워낙에 이 월스트리트에서 투자가 많이 밝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큰 손들 내지는 뭐 투자은행 이런 데서는 이런 인공위성 자료를 입수를 실시간으로 계속 해가지고 밀값이 얼마나 오를지 쌀값이 얼마나 내릴지 이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파악을 해서 선물 투자하는 쪽에 다 그렇죠.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예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보니까 요즘에는 인공위성 관련해가지고 이런 투자 쪽으로 계속해서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들 나오는 이야기가 원자재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조금은 뭐 제일 좀 멀리 나간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세계의 주요 유류 저장고, 기름 저장고들을 우주에서 이제 감시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적외선이랑 레이더로 감시를 하면 안에 얼마나 기름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가 대충 좀 감지가 될 거다라고 다른 나라 해가지고 전 세계의 유류 저장고에 기름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면서 이 석유 유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아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조금 더 뭐 쉬운 방법으로는 네. 세계 각지의 야적장이라든가 항구에 주요 원자재들이 얼마 쌓여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해가지고 다 볼 수 있죠. 원자재 시세를 먼저 알아내겠다라는 쪽 사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일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 인공위성의 사용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투자자들이 인공위성을 띄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데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촬영을 해서 차량이 몇 대나 더 늘었다 아니면 차량이 줄었다 이런 것 가지고 미리 이제 실적을 추정하기도 하고 그 한때는 테슬라 공장 앞에서 차량이 얼마나 그렇죠. 출고되는가 이거를 촬영하기도 했었고. 그거 한때 정말 화제거리였죠. 왜냐하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 세계 여러 전기차 회사들이 이게 좀 미래의 전망이 밝다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과대 포장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돌고 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뭐 차가 팔리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뭐. 쌓아놓았으니까 이게 좀 과대 포장이냐? 아 근데 생각보다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많은 과대 포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화제가 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예. 박미영님이 곽재식 작가님 나오시면 이대호님 멘트는 쉬는 시간이네요. 좀 편합니다. 예, 원고가 조금 이제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정옥님 시간이 부족해서 더 급하게 말하시는데 유유하는데 아닙니다. 한 20분 남았습니다. 더. 네네. 근데 그게 빨리 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남혜진님 저렇게 빠르게 말씀하시는데 어쩜 일이 잘 이해되죠? 들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 역사로 거슬러 가봐야 될 텐데 네네. 인류 최초의 위성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1호죠. 이게 57년, 1957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은 우리별 1호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2년에 발사된 우리별 1호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92년. 예, 영국의 서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이 대학이 인공위성 관련돼서 좀 많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구 개발 사업을 크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90년대에 많이 움직이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략적으로 먼저 이렇게 잘 접근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하고 한번 사업을 잘 해보자. 우리가 인공위성을 개발해가지고 띄우는 거를 이제 90년대가 됐으니까 우리도 좀 하고 싶은데 기술을 좀 잘 이전을 해달라라고 해서 영국하고 손을 잡아서 띄운 우리별 1호가 처음으로 올라갔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 이제 카이스트의 학생들 뭐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영국의 서리 대학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많이 인공위성 만드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같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뭐 영국이니까 유럽에서 만든 로켓인 아리안 4호라는 로켓을 실어서 발사를 해가지고 우주로 성공적으로 띄우는데 성공을 했죠. 이 인공위성이 잘 올라가가지고 원래는 한 4, 5년 정도 작동을 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 작동을 안 해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띄워가지고 좀 정상 작동되고 하기만 하면 대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띄워 올린 로켓이었는데 인공위성이었는데 이거 크기 자체도 그냥 네모 반듯한 그런 그 주사위 모양 좀 약간 길쭉한 주사위 모양의 한 무게도 한 50kg 정도 조그만한 그런 인공위성이거든요. 네. 딱 보면 무슨 약간 쓰레기통처럼 생겼습니다. 알루미늄 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크지도 않은 인공위성이었는데 올라가가지고 저 작동을 아주 잘해가지고 2004년까지 12년 동안 아주 잘 작동을 했고요. 기대 이상으로.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우주에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작동은 못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 인공위성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떤 비판이 있었냐라고 하면 네. 이거는 영국의 서리 대학 기술진들의 지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만든 그런 인공위성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모든 그런 주요 작업도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영국의 서리 대학에 건너가가지고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공위성 처음 만든 거 보다 보니까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도 국내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의 절대 다수를 다 수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발사하는 것도 유럽 로켓에 실어서 외국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목은 우리 별이지만 이게 대한민국에 한번 스친 적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말이 우리 별은 남의 별이다 사실은 그런 기사가 신문에 많이 실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참여했던 그 개발진들은 좀 억울해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이거 기술 배워가지고 연구 같이 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한 걸 남의 별이라고 부르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되게 좀 그 약간 실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서력하기 위해서 1993년 바로 다음 해에 거의 그 1호하고 동일한 거를 국내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성공적으로 띄운 게 있습니다. 우리별 2호.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별 2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만 보면 우리별 2호는 꼭 안 해도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국내적인 비판도 있었거니와 또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기술이 내재화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별 1호와 우리별 2호는 좀 쌍둥이 인공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성은 기본적으로는 뭐 특별한 아주 좋은 기능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걸 검증하는 그런 뭐 순수한 어떤 과학 연구의 목적이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아마추어 무선통신 햄이라고 하죠. 그 기능을 인공위성에다가 붙여가지고 네. 지상에서 그 아마추어 무선통신하는 사람들은 인공위성
인공위성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뭐 간단한 메시지를 받게 뭐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해놔서 과하시는 분들 신기하네 우리나라 인공위성하고 통신도 되고 이런 거를 체험하는 기능 이런 거를 좀 중시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용적인 기능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별 1호 때부터 우주 방사선이라고 하죠.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그 방사선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감지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연구를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우주 방사선 연구는 우리별 1호 1992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주에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연구가 지금까지도 이제 꾸준히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우주에서 지구로 방사선 쏟아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뭐 신기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우리별 1호 이후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연구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계속 쭉쭉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걸로 많이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냐면 네. 2020년대 초반에 이제 이게 화제가 많이 됐었죠. 우주 방사선이 그런 식으로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면 대부분은 지상에 있는 데까지 떨어지지는 못하고 다 이제 지구가 튕겨내거든요. 네. 특히 지구는 거대한 이런 자석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나침반을 갖고 있으면 남과 북을 이렇게 잘 나침반이 가리키게 되죠. 네. 지구가 갖고 있는 그 자기장에 끌리기 때문에 그 자기장이 이 우주 방사선을 튕겨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 우주 방사선이 쎄도 별 피해를 못 미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연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네. 지상에는 우주 방사선이 약해도 높이 올라가면 그럼 우주 방사선이 좀 세지 않겠느냐라는 아하. 생각을 해낸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장이 그런 식으로 우주 방사선을 튕겨내는 그 형태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이 있는 데서는 우주 방사선이 지구로 잘 못 들어오는데 남극, 북극 쪽에 가면 우주 방사선이 좀 잘 들어온다라는 사실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극이나 남극의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방사선 맞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로 무슨 연구가 더 진행이 됐냐면 사람들 중에서 남극과 북극에서 굳이 산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높이 올라가가지고 북극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북극 항로로 가게 되니까 북극 쪽으로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자기도 모르게 북극 쪽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승객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주 방사선을 맞는 양이 크지 않다. 어쩌다 한번 타니까. 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었는데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꽤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연구가 좀 더 진지하게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초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승무원 중에서도 이 우주 방사선을 너무 이분은 많이 맞아가지고 이분이 걸린 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생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우주 방사선 연구가 결실을 맺어가지고 우주 방사선이 너무 셀 때 좀 조심해야 되고 네. 그런 북극을 지나는 이런 노선에서는 너무 한 사람이 많이 연속해서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 쪽으로 승무원들에게 지침도 좀 생기고 하는 식으로 이런 우리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도 연구의 결실이 좀 이루어진 편이죠. 그거를 인공위성이 캐치해냈다라는 거, 우주 방사선. 그렇습니다. 우리별 3호까지 개발이 됐었는데요. 네. 우리별 3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별 1, 2호는 영국에서 개발된 거를 중시한 쌍둥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별 3호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크기도 좀 크고 모양도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우리별 3호부터 어떤 분들은 진정한 우리별은 우리별 3호부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게 99년이네요. 그렇습니다. 99년에 이제 우리 설계로 완전 자체 설계로 만든 인공위성이 만들어졌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굳이 뭐 유럽 로켓 뭐 이런 거 사용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채택한 로켓이 싸게 발사해주는 로켓을 잘 운영하기로 유명한 인도의 손을 빌어가지고 인도의 PSLV 로켓으로 우리나라가 1999년에 띄운 우리별 3호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완전 자체 설계 우주 로켓이다. 그래서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우주에서는 약간 형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뜻깊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약간 재밌는 게 네. 우리별 3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별 4호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참여하신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별 4호 개발진들이 개발하는 도중에도 우리별 4호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계속 개발을 했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별 4호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별 4호라는 거를 개발을 한 그 인력이 개발한 인공위성이 우주에 날아간 거를 과학기술위성 1호라고 부르거든요. 과학기술위성 1호. 예, 예. 그래서 과학기술위성 시리즈가 과학기술위성 1호, 과학기술위성 2호, 과학기술위성 3호라는 식으로 1, 2, 3호 시리즈로 나왔는데 예, 과학기술위성. 왜 우리별 시리즈 1, 2, 3, 4호로 쭉 안 가고 그러게요. 과학기술위성 1, 2, 3호 시리즈를 다시 이거를 밀고 나간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의견만 분분한데 그래서 조금 그 합리적인 이야기도 있고 약간 말씀드리기 좀 거시기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도는 이야기 중에 좀 재밌는 거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정설은 아니고 그냥 뭐 재미삼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네. 한국 사람들은 4자가 좀 재수없다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별 4호를 하기 싫어가지고 예. 우리별 3호까지만 하고 과학기술위성 시리즈로 1, 2, 3호로 다시 바꾼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요. 이게 의외로 좀 또 설득력이 생긴 게 뭐냐면 90년대까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4호 라인이 없고 3, 5 라인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많아요. 이게 이제 옛날 위성이라는 아파트들. 게 이게 예. 한번 발사를 하고 나면 더군다나 뭐 요즘은 누리호가 나와가지고 좀 달라졌지만 외국 로켓 빌려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발사하는 건데 발사해가지고 작동이 잘 되면 이제 좋은 거지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우주에서 뭐 공중분해되거나 고장이 나면 그 우주의 저편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 돈도 날아가고. 예, 뭐 때문에 고장 났는지 그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연구해 볼 수도 없고 뭐 수리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인공위성을 보내고 나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좀 기도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미신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뭐 그런 풍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정말 이야기도 과학 있는데. 기술의 총합인데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우리나라의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아리랑 시리즈 위성을 쭉 많이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1호, 2호, 3호, 뭐 5호, 6호, 7호 쭉 개발이 됐는데 아리랑 위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4호를 제가 언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아리랑 위성이 개발된 게 아리랑 1호, 2호, 3호, 3A호, 5호, 6호, 7호 이렇게 나갑니다. 아. 이것도 이상하게 4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3호하고 3A호가 서로 이제 연결 관계가 있고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3호하고 3A호라는 장명이 이상한 거는 아닌데 굳이 왜 4호라고 안 하고 3A호라고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또 좀 풍문은 좀 있는 편이죠. 그러네요. 근데 아리랑 1호가 99년이고 뭐 2호, 3호면은 2000년대까지 갔었을 텐데 이때도 약간 이제 4자를 좀 신경을 썼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풍문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그렇지만은 좀 많이 도는 풍문이긴 하죠. 네. 무궁화 위성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궁화 위성은 방송통신 전용 위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신 위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신 위성 목적으로 사용해서 올린 위성은 무궁화 시리즈 위성이 이제 쭉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무궁화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쭉 올라갔었고 6호, 7호까지 올라갔었는데 5호 같은 경우에는 군사 통신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요거가 이제 군사 위성 목적도 일부 좀 갖고 있었던 그런 위성입니다. 그 무궁화 1호는 1995년.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그러니까 초기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무궁화 위성, 무궁화 1호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개발 위성이 아니고 이제 외국 회사에서 개발한 위성을 이제 사가지고 올린 그런 형태의 위성이었는데 이 무궁화 1호 위성을 개발한 업체가 이제 미국의 무기 만드는 방위산 업체, 군수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F-35 전투기 생산하는 업체 거기에서 이제 인공위성도 생산을 했죠. 그래서 인공위성 기술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위산업, 안보 쪽하고 굉장히 이제 관계가 깊습니다. 이 위성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로켓이 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로켓이 막 올라가다가요? 로켓 위성을 띄워주는 로켓이 고장이 나가지고 네. 뭐 로켓 부스터가 고장이 나서 뭐 떨어져야 되는 게 안 떨어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로켓이 올라가다가 뭐 한 좀 부서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고장이 났었는데 네. 그런데도 위성은 용케 잘 살아남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것도 10년 동안 잘 운영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운영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도 약간은 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명이 다 지났고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는 다른 인공위성을 사용하는데 이 인공위성 위치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인공위성을 어떻게 보면 좀 자폭을 시켰죠. 자폭, 자침 이런 식으로 시켰죠. 이 위성을 자폭시킬 때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인공위성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실용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우주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추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좀 속력이 늘어져가지고 지구로 떨어질 것 같을 때는 다시 이제 뭐 불을 뿜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속력을 좀 더 보태서 우주에서 잘 돌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 추진기를 가동을 확 해가지고 우주 바깥 먼 곳으로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폐기를 했었죠.
없었죠. 그래서 무궁화 1호 위성,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통신 위성은 지금 머나먼 우주의 저편으로 우주의 미아처럼 둥둥 떠가지고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뭐 잘 추적하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운명으로 우리의 손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인공위성에 장착하는 이 인공위성을 우주에서 움직여주는 이 추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주에서 날아가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움직이면 막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확 움직이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인공위성을 우주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1년에 한두 번씩 아주 조금씩 살짝 밀어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일반적인 로켓 엔진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장착하는 거는 너무 비실용적이고 번거롭고 위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좀 부서져서 고장나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장착하고 있는 그 추진 장치, 추력기라고 하는 장치는 일반적인 로켓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는 어떤 방식도 사용하냐면 네. 우리 고무풍선 같은 거 이렇게 부은 다음에 이 주둥이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으면 앞으로 나가. 푸시식하면서 이렇게 바람 뿜으면서 앞으로 쑥 날아가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도 사용합니다. 정말 간단하게는 압축된 기체 같은 거를 꽉 넣어가지고 탱크 속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인공위성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좀 방귀 뀌듯이 싹 이렇게 뿜어주면 그 방향으로 인공위성이 조금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좀 움직이게 되는 그런 방식도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뭐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일반적인 공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하이드라진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압축해놨다가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풀어놓으면 저절로 좀 폭발하듯이 반응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공위성 같은 데서 사용하기에 유용해가지고 하이드라진 많이 사용하는데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굉장히 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관련된 발사와 관련해서 무슨 사고가 났다, 뭐 중간에 로켓이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거기 하이드라진이 누출되는 걸 되게 걱정할 정도로 하이드라진 좀 위험한 물질이라 가지고 최근에는 안 쓰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래 장기간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 물질 자체가 독하다 보니까 우주에 올라가서 인공위성을 주변을 뭐 누출이 돼서 좀 녹슬게 한다든가 안전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딴 걸로 좀 대체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네. 이 물질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안정화되어 있는 아주 뭐 좀 무의미한 그런 물질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장시간 5년, 10년을 보관해 놓아도 뭐 주변을 녹슬게 한다거나 뭐 제멋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할 일이 없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런 물질들을 저장을 해놓고 뭐 몇 년 동안 들고 있다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좀 뿜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뿜을 때 좀 더 거세게 뿜어지면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기를 걸어가지고 전기적인 방식으로 속력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뭐 홀 효과 추력기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엔진의 원리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넓게 보면 이온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SF 영화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미래의 우주선이 나오면 뭐 이온 엔진을 가동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선장이 막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 인공위성들에는 이런 이온 엔진 계통의 추력기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스타링크 우주에서 인터넷 가동하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들이 최근에 도입한 이 우주 인공위성을 움직이는 추력기 방식도 크립톤이라는 물질을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이온 엔진 방식, 홀 효과 추력기 방식으로 이용을 해서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립톤이 그 슈퍼맨의 힘을 뺐던 그 크립톤이냐고 지금 김정남 그 크립톤하고 발음만 똑같습니다. 발음만.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영화 속에서 크립톤은 크립토나이트라고 하죠. 영화 속에서는 영화 속에서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의 약점이고 슈퍼맨에서 힘을 뺏어주는 그런 거인데요. 현실에서 크립톤은 이제 우주선의 연료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논이나 크립톤이 어떤 용도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냐면 아까 제논이나 크립톤이 아무런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에서 쓰냐면 반도체 공장에서 뭔가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단순하게는 이런 용도보다는 더 좋은 용도로 제논 크립톤을 씁니다만 뭐 반도체에 먼지가 앉은 거 가지고 훅 불어줘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야 그럼 입으로 훅 불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입으로 훅 불면 입 속에는 수증기도 있고 산소도 들어있을 텐데 입에서 나오는 바람 속에서는 반도체 회로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 수분이나 산소 때문에 혹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살짝 녹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량품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화학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아주 안정화된 기체로 바람 불어주는 일을 반도체 공장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서 헬륨이라든가 아르곤이라든가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물질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아르곤 같은 거는 국내 생산품도 많이 사용했는데 제논이나 크립톤은 만들기도 어렵고 워낙에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사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제논이나 크립톤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체 국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뭐 작년 금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전라남도 광양이라든가 경기도 평택이나 충청남도 철원 같은 곳에서 제논이나 크립톤을 국내에서도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반도체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청취자들 질문이 와서 이제 약간 옆으로 새기는 했는데 진짜 네. 만물 박사님이시네요. 아, 네네. 제논하고 크립톤은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왜 사람한테도 너 왜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때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네, 아무 반응이 없는 중요한 역할도 친구 하는 거고. 별명을 크립톤이라고 지어주면 좋겠죠. 네. 곽재희 작가님 덕분에 제가 별 반응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20분 남았다고 했는데 벌써 금방 지나갔죠. 아, 벌써 네. 지나갔군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네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젯밤 전체 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상품 11종의 기본금리를 0.05에서 0.25%포인트 내렸고 토스뱅크도 입출금 통장금리를 0.3%포인트 낮췄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시장 예측을 웃도는 실적을 냈지만 인공지능 AI 분야 투자에 대한 우려가 다시 퍼지면서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지수는 2.7%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9일 스페인 남동부 지역을 내린 기습폭우의 사망자가 15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973년 10월 홍수 이후 51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청취자 고정희님, 유아 자녀 이름으로 연금 저축 펀드 가입해 두면은 좋을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우리 아기 이름으로 이거 나중에 노후 준비를 벌써 50년, 60년 전부터 해놔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연금, 개인 그 연금 펀드 IRP 같은 거는요. 가입 대상에 나이 제한도 없고 또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가입 기간은 5년 이상 가입하셔야 되고 납입 금액은 연간 1,800만 원 한도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약간의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걸 해약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 돌려줘야 한다라는 거,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7937번님은 노란 우산 공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전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사업 또는 이 사업 재개할 수 있게 사업주의 퇴직금 그러니까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뭐 별도로 없으니까 그 퇴직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또 공제금을 추후에 받게 되는데 이때 이게 퇴직금이지 연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우산 공제는 노후 대비 자금이 아니라 폐업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네. 대비한 거라는 거.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최병관님 퇴직연금 IRP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회사에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그 IRP의 I가 인디비주얼,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하는 건 퇴직연금, 뭐 DB형이냐 DC형이냐 이렇게 회사가 일정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월급의 한
3분의 1 이런 식으로 떼서 그렇게 쌓아나가는 게 회사의 퇴직연금이고 네. IRP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여서 요즘엔 이 IRP 가입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냥 네.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해당 증권사나 이런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안에서 어떤 신분증 같은 간단한 개인 확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희승님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을 못 받는다는데 알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6님의 질문.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사고 안 나면 보험료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사실 보험료는 개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동일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연령의 상승분 또는 위험률 상승분 또 의료수가 상승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험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 보험사별로 다르긴 하겠지만은 한 5년 동안 내가 보험금 받은 적이 아예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보험료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김경수님 보험료 인상된다는데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은 뭐 흑자면은 아니 이때는 보험료 할인해주나요? 보험료 낮춰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그 경제상식 퀴즈로 손해율 를 내드린 적이 있었죠. 최근에 자동차 보험 회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내어주는 보험금들이 많아지니까 보험사들이 앞으로 또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네. 반대로 보험료가 낮아지는 케이스가 아주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2022년에 당시에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좀 낮아지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약간 내려간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율이 올라가면은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 우리 보험료 좀 올리게 해주세요라고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손해율이 낮아지면 금감원이 또 보험사들 이제 불러 모아서 좀 보험료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또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인플레이션처럼 보험료도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건강제 할인제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거나 뭐 담배를 안 핍니다. 체질량 지수가 좋아졌습니다. 혹은 자동차도 주행거리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운전입니다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으로 할인을 하는 그런 보험 상품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라님이 성공예감 너무 유익하게 듣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KBS 콩 깔아서 가입하셨다고요. KBS 콩 좋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또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도 좋은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별책 부록인데요. 내일은 인생의 중심을 잡는 생각 정리법 명지대 김익한 명예교수와 함께 마인드박스를 읽어보는 별책 부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내일도 일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